네, 앞에 문제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정보 공개가 원칙이고, 네, 예외적으로 비공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23번 문제는 바로 우리 법률상 비공개 대상 정보가 쭉 나열되어 있거든요. 요거 한번 설명하시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그냥 막바로 그냥 쭉 나열할 게 아니라 거기 전제되는 논의를 좀 앞에 써줘야지요. 그래서 1번 의의 해놓고, 우리 법률은 공개 원칙을 규정해놓고 제9조 1항에서 8가지 유형의 비공개 사유들을 나열하고 있다. 이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입니다. 아니할 수 있다지 공개를 해서는 안 된다가 아니에요. 그리고요, 비공개 사유라는 점은 입증 책임이 공공기관 쪽에 있습니다. 공공정보 공개 청구하는 사람이 공개 사유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게 아니라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공공기관 쪽에서 입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정보 공개로 달성할 수 있는 이익과 그리고 비공개로 했을 때의 이익을 비교 형량에서 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2번을 보시면 비공개 대상 정보다. 비공개 대상 정보. 그래서 8가지를 쭉 이제 그 뭐 암기해둬야 이걸 쓸 수 있죠. 첫 번째로 이제 법률이나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해서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된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법률. 그 다음에 법률이 또 위임한 명령. 근데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판례가 중요한 판례가 하나 있죠. 근데 이 아무리 명령에 따른다 하더라도, 자, 아무리 법률에 위임한 명령에 따른다 하더라도 그 법률이 정보 공개와 관련돼 가지고 위임을 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국가안전보장, 국방통일, 외교관계 등이나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 세 번째로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네 번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 처분. 그다음에 다섯 번째,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 계약, 기술 개발, 인사 관리, 의사 결정. 지금 이렇게 쭉 내가 읽어가고 있는데 이거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나왔을 때 대비해 가지고 이제 그 두 문자 형식으로, 두 문자가 아니라 이제 중요한 단어 위주로 해가지고 기억해야 됩니다. 처음에 뭐가 있었어요? 법률, 그리고 이제 국가안전보장, 국민의 생명, 신체, 네, 그리고 재판, 네, 그리고 범죄 예방, 수사, 감사, 감독, 검사. 이 6번째 가면 이제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 나오고, 7번째 가면 경영상, 영업상 비밀. 네, 8번째가 여기 빠져 있네요. 7번째가 있고, 뭐가 하나 빠졌네. 왜 빠진 게 아니라 이게 항목이 잘못됐네요. 맨 끝에 보면 괄호 3번에서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 매석이라고 돼 있죠. 요게 이제 그 8번입니다. 사실. 네, 죄송합니다. 요게 이제 8번이에요.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 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죠. 요거는 이제 7번째 속에 들어간 게 아니라 별도로 8번째 비공개 사유다. 이거죠. 여기까지 해서 이건 따로 설명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다만 6번째와 7번째 잘 보면요. 6번째 그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항목 있지. 여기에 보면 또 예외가 있어요. 네,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요. 이것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이 가능한 정보라든지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라든지, 네,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인정되는 정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이런 것들은 또 공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공개 사유야. 그리고 7번째도요.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이거에 해당할지라도요. 예외적으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위법 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네, 이런 것들은 또 다시 공개가 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자, 비공개 대상 사유까지만 하고 또 끝일 게 아니라 이 비공개 대상 정보의 기준을 미리 수립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어요. 3번 해가지고 비공개 대상 정보 기준 수립.
이 각 공공기관은 이제 정보공개 청구에 대비해 가지고 미리 세부 기준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여기에 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해야 돼요. 실제로 행정기관들마다 다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 만일 청구가 들어왔는데 비공개 대상 정보는 언제까지 비공개냐 그게 아니라 정보가 기관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24번이죠. 예, 정보의 그 공개 청구 방법하고요. 청구 방법. 그다음에 공개 절차를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데, 일단 정보공개 청구 방법은 정보공개 청구서라는 문서라는 것이 원칙입니다. 문서라는 것이 원칙인데 그 문서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다 적게 돼 있어요. 즉 가명이나 익명으로 하면 안 됩니다. 실명을 써가지고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정보공개 청구서,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무엇을 내가 공개 청구하느냐에 대해서 거기 써야죠. 그리고 공개 방법, 나한테 문서로 줄 것인지, 나는 문서를 원한다 또는 전자적 형태를 원한다, 이렇게 공개 방법까지 기재한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 예외적으로 이제 말로 해도 돼요. 두 번째 항목이 말로써 공개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말로. 이때는 담당 공무원 앞에서 이제 말을 하면 담당 공무원은 그 들은 내용을 이제 조서로 만들어야 돼요. 문서로 만들어 기록을 해놔야 된다 이거야. 조서로 만들어 놓고 청구인과 함께 기명 날인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청구할 때는 무엇보다도 너무 추상적으로 하면 안 되고 사회 일반인의 관점에서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너무 추상적으로 하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범위를 확정할 수 있도록 특정함을 요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청구가 들어왔어. 그러면은 이제 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가 나오죠. 결정하는 절차. 여기서는 언제까지 결정해야 되냐를 먼저 써줘야 돼요. 언제까지 결정을 해야 되냐. 청구 들어왔는데 1년 동안, 2년 동안 그냥 잡고 있으면 안 되니까. 빨리 해주도록 돼 있어요. 빨리. 그래서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10일.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여러 가지 조사를 해야 될 일이 있고, 그 바로 아래 보면 제3자에 대한 통지라고 나오는데, 제3자에 통지하면 제3자 의견을 받을 시간도 필요하다 보니까 10일 이내에 처리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공개 여부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연장할 때는 상대방에게 알려줘야 되죠.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합니다. 이제 두 번째 항목이 그 제3자에 대한 통지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이 공개 청구된 정보가 혹시 누군가의 이해관계자가 있는 경우, 제3자가 있는 경우는 그 사람에게 지체 없이 이를 알려줘야 돼요. 알려줘야 됩니다. 지체 없이 통지해야 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그 제3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구서를 받아보니 다른 기관과 관련되는, 다른 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받았다 한다면 그 기관으로 이송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이송했을 때는 또 역시 청구인에게 또 알려줘야 되고, 통지. 3번 보시면 정보공개심의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는, 공기업에는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 운영해야 돼요. 이 정보공개 청구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위원회예요. 위원회가 다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정보공개 청구 사건이 굉장히 많잖아. 굉장히 많은데 그걸 일일이 전부 그때마다 심의회가 열려가지고 처리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담당자 수준에서, 실무선에서 일단 비공개 결정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기관장이 그냥 결재만 받아가지고 나오는데, 상대방이 이제 이의 신청을 하죠. 거기에 대해서 혹시 비공개 결정이 났으면 거기에 불복하는 이의 신청을 하는데, 그때는 정보공개 심의회가 다시 열릴 수가 있습니다. 열립니다. 열려야 합니다. 비공개 신청에 대해서, 이의 신청에 대해서는.
자, 그 다음에요. 이제 공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 단계가 뭐였어요? 4번.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공개 결정이 났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공개하기로 결정했어. 그러면 공개 일시와 장소. 이제 언제 공개할 것이며, 어디서 공개할 것이며, 이런 것들을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공공기관은 만일 청구인이 사본이나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해야 한다. 거의 대부분이 이렇죠. 사본 공개해달라는 거지. 사본으로 달라. 사본으로 달라. 그러니까 원본은 내줄 수 없으니까 그럼 복사해가지고 달라 이렇게. 사본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교부해야 됩니다. 다만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뭐 2,000페이지, 3,000페이지짜리를 문서를 다 달라고 한다고. 한꺼번에 뭐 하루 종일 복사만 하다 말아요, 공무원이. 그러니까 이때는 기간별로 나누어서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만약에 공개를 하는 과정에서 원본이 더럽혀질 가능성이 있다.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 청구인 앞에다 원본을 내놓으면 안 되죠. 함부로 잘못하면 찢어지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그때는 사본을 해가지고 사본이나 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공개하기로 했던 것이고, 비공개하기로 한 경우에는 어떨까요? 비공개하기로 한 결정은 상대방한테 알려줘야죠. 그리고 비공개 사유와 불복의 방법, 즉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다는 그 내용을 상대방한테 밝힙니다. 이제 기타, 공개와 관련된 기타 몇 가지 그 규정들이 있어요. 지금 이 문제는 뭐 정보공개법의 결정 절차에 대해 설명을 했으니까 다 그 관련되는 것들을 끌어다 써야 되는데요. 5번을 보면 부분공개 제도가 있죠. 이 아까 봤듯이 구조제 1항의 8가지의 비공개 사유와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서로 혼합되어 있을 때 그리고 이것이 물리적으로 분리가 가능할 때는 공개 가능한 부분만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걸 부분 공개 제도라고 합니다. 자, 6번에 보시면 정보의 전자적 공개.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크게 나누면 이제 전자적 형태, 파일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종이 문서 형태로 되어 있는 정보가 있어요. 그럼 첫 번째로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는 정보에 대해서 당사자가 전자적 형태로 공개해 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파일의 형태로 주세요. 그러면은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교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보 공개 청구가 꼭 종이 문서로 해주는 게 아니에요. 네, 파일 형태로 달라고 그러면 파일 형태로 주도록 돼 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러한 문서 형태로 되어 있는 것, 즉 전자적 형태가 아닌 형태로 보관되어 있는 것을 전자적 형태로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사진을 찍어가지고 파일로 나한테 보내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장 지장을 초래하거나 이를 훼손할 염려가 없으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할 수가 있습니다.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규정은 없죠. 전자적 형태가 아닌 경우, 그죠? 전자 형태가 아닌 경우를 종이 문서로 공개 요청한다. 이런 말은 여기 없죠. 근데 그건 너무나 당연하니까 그러지. 그러니까 종이 문서 형태로 되어 있는 건 종이 문서 형태로 사본을 청구할 수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하니까 없습니다. 그 다음에 7번은 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라고 나옵니다. 대상 정보가 혹시 공개를 목적으로, 처음부터 아예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나 일반 국민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작성된 정보나 그리고 공개하기로 이미 결정됐는데 공개하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은 정보. 자, 이와 같은 경우는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이거야. 8번은 비용 부담 나와요. 정보 공개 절차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실비의 범위 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죠. 우편 요금이나 복사 요금 같은 경우는 청구인이 부담하는 겁니다. 공공기관이 부담하는 게 아니라. 자, 25번 문제는 이제 뭐냐면 이게 조금 전에 봤듯이 비공개 결정이 내려졌을 때 여기에 대한 불복 절차를
쓰시오 이거잖아요. 비공개 결정이 됐을 때 불복. 여기는 크게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쓰면 됩니다. 나누어서. 첫 번째로 이의신청. 이제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비공개 결정이 나거나 부분공개 결정이 나거나 또는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20일 이상 아무런 결정이 나지 않았을 때, 정보공개 결정이 없을 때. 왜 20일이냐 하면은 아까 앞에서 봤듯이 10 플러스 10일 연장이에요. 그래서 10일 이내에 공개해야 되고 10일 또 연장할 수 있었잖아요. 20일 이내에 아무런 결정이 없을 때. 이때는요. 그 비공개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20일이 지난 날로부터 다시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제기할 수 있습니다. 좀 복잡하긴 하죠. 비공개 결정이 만약에 오늘 딱 났어. 그럼 오늘로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하면 돼요. 그 다음에 20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결정이 없어. 그러면 그 20일이 되던 날로부터 다시 또 30일을 플러스 해가지고 그 안에 이의신청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의신청했을 때는 심의회가 열린다고요. 정보공개 심의회가 열려서 합니다. 다만 심의를 이미 거치거나 단순 반복적인 경우는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 있죠? 이런 경우는 이제 예외고요. 이의신청을 하면 공공기관은 7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해서 결정해야 돼요. 다만 이제 부득이하면 7일 범위 내에서 연장하면 됩니다. 이의신청을 받아주면 좋겠지만 이제 대개 경우 기각할 가능성이 크죠. 공공기관이 한번 결정했던 걸 뒤바꾸는 것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기각하거나 각하를 하게 되면 상대방한테 불복 절차를 또 알려줘야 돼요. 그게 바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 행정심판이 나오죠.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언제까지 하느냐? 바로 행정심판법에 따라 청구하는 건데 여기 잘 보면요. 위에 이의신청하고 어떻게 다른가 잘 보셔야 돼. 행정심판의 경우는요. 비공개 결정이 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 비공개 결정 불복이 있거나, 그 다음에 청구를 했는데 20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결정이 없을 때, 그 다음부터, 거기까지만 설명되어 있죠. 그 다음부터 며칠 이내에 행정심판할 수 있다라고 없죠. 아까 위에서 이의신청은 그 날로부터 다시 30일 이내라고 되어 있잖아, 30일. 근데 행정심판은 30일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럼 며칠입니까? 우리가 정보공개법에는 규정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행정심판법이라고 따로 있잖아요. 우리 행정심판법에 따르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라고 돼 있어.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하면 돼요. 그러니까 비공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러면 되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20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결정이 없어. 그러면 그 날로 아무런 결정이 없다는 사실은 안 날로부터 90일. 그 다음에 그 날부터 180일.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행정심판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위원회 비밀누설 금지라는 얘기가 나와요. 행정심판위원회가 있으니까 위원들은 재직 중 또는 퇴직 후에도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행정소송 나오는데 소송. 이것도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 보면 비공개 결정 등이 있거나 아니면 정보공개 청구했는데 20일이 지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을 때 거기에 다 끝났죠. 그리고 나서 없어. 이거는 행정소송법이 또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법에 보면 그때는 90일 1년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비공개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90일. 그러니까 있으면 안 날로부터 90일이죠. 비공개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1년. 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정소송은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는 또 없어요. 지금 소송을 하고 있죠. 소송을 하고 있다 보니까 뭐 작은 제목 보니 원고적, 격, 비고적, 격, 대상적, 격, 소외, 이의. 이런 게 나오는 이유는 이게 소송의 요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제기할 수밖에 없다. 원고 적격이야.
우리 행정소송법에 보면 행정소송법 12조에 행정소송 제기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돼 있어. 법률상 이익. 그러면 정보공개 사건에 있어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가 거부 처분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은 일단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웬만하면 전부 다 원고 적격을 인정해요. 일단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가 비공개 결정을 받기만 하면 그 사람은 뭐 틀림없이 정보공개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피고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의 문제는 공공기관의 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장. 뭐 공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면 공기업 사장이지. 정보공개 심의회를 피고로 하면 안 됩니다. 대상적격. 비공개 결정 자체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인정해요. 여기는 뭐 아무도 이의를 제기 안 합니다. 처분, 비공개 결정 처분이에요. 소의 이익. 대개 경우 소의 이익이 있죠. 소의 이익이라는 것은 소송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권리 보호의 필요성이 있느냐의 문제인데, 다만 여기에 쓴 거는 이제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비공개 결정 받았어. 근데 그 이후에 그 정보가 폐기가 됐다 이거야. 혹시 대상 정보가 없어졌어. 그러면 소송을 통해서 내가 승소를 한들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아무것도 없죠. 따라서 이때는 소의 이익이 없다 해서 각하당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소의 요건인데, 기타 뭐 비공개 열람 심사 제도도 있잖아요. 재판장은 이런 어떤 경영상의 비밀이 누설될 가능성이 있으면 당사자를 참석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한다. 7번. 재판장은 국가안전보장, 국방 또는 외교관계에 관한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 처분인 경우에 당해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8번. 일부 취소 판결. 공개 정보와 비공개 정보를 만약에 분리할 수 있다. 그러면 공개될 수 있는 정보인데 비공개 결정 난 거 있죠. 요거는 여기 그 부분에 대해서만 취소 판결 내립니다. 간접강제 제도가 있어요. 정보 공개 결정을 했는데 자꾸 정보를 비공개할 때 대비해서 공개 지연 기간에 따라서 하루에 뭐 30만 원, 50만 원씩 이렇게 배상 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즉시, 그러니까 법원이 즉시 손해배상할 것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자, 26번. 이거는 거기 보면 정보가 을과 관련된 경우, 을이라고 나오죠. 이제 제3자입니다. 제3자와 관련된 경우, 을이 취할 수 있는 행위와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제3자의 뭐라고? 불복 방법. 조금 전에는 이제 그 정보 공개 청구자의 불복 방법이었고, 청구된 정보가 제3자와 관련되는 경우는 제3자에게 통지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3자가 이제 어떤 식으로 대응하느냐에 대한 내용을 여기 쓰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제3자에게 통지가 되면 제3자는 3일 이내에 정보 공개 거부 요청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공개하지 말아달라라고 공개 거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공공기관은 이러한 제3자의 정보 공개 거부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할 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공개 결정한 이유와 그리고 공개 실시 일자를 밝혀서 제3자에게 통지를 해줘야 돼요. 제3자가 거부 요청을 했다고 해서 공공기관이 반드시 거부해야 되느냐 비공개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아까 봤듯이 여러 가지 이익을 형량해가지고 공공기관이 결정합니다. 그때는 제3자에게 통지를 하면 되는 것이고, 다만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둬야 된다. 꼭 빠뜨리면 안 됩니다. 30일의 간격을 둬야 된다. 왜 그렇죠? 바로 30일 동안 제3자 역시 이제 앞으로 보게 되는 불복 방법을 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줘야 되기 때문에 30일 이상 간격을 둬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3번 항목이 바로 제3자가 할 수 있는 행위예요. 제3자가 정보 공개 거부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정보 공개 결정을 했을 때 제3자는 이의 신청할 수 있고, 이의 신청 그리고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앞에 문제에서 배웠던 그거 다 비슷하죠. 특히 청구인 적격이나 원고 적격이 있느냐의 문제인데,
네, 제3자도 지금은 이제 복효적 행정행위 있어서 제3자니까 일반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대상적 격과 관련해서 제3자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뭘 대상으로 소송 제기하냐에 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어요. 처음에 공개 결정한 거 있죠. 예.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했으니까 공개 결정을 하나의 처분으로 봐서 그걸 취소해달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비공개 요청을 했는데 거부당한 거잖아, 사실. 네. 그래서 이 거부 처분으로 봐가지고 비공개 요청에 대한 거부 처분을 대상으로 한다는 견해가 두 개가 있어. 근데 이제 후자인 경우, 그죠? 비공개 요청이라는 것은 비공개 신청. 제3자에게 무슨 그 신청권이라는 것이 비공개 요청이라는 것을 하나의 뭐 신청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거지. 그래서 신청을 거부당했다고 보기 좀 논리상 무리다 해가지고 첫 번째 견해, 공공기관이 이제 공개 결정을 했잖아요. 그럼 공개 결정 자체를 취소해달라고 하면서 취소소송 제기하면 된다는 것이 좀 다수설입니다. 4번 소송 참가가 있어요. 아까 그 정보공개 청구인이 제기한 소송에서는 제3자가 참가할 수 있고요. 이렇게 제3자가 제기한 소송에 있어서는 다시 청구인이 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소송 참가. 5번에 집행정지 청구할 필요가 있죠. 네. 이 제3자 입장에서는 정보가 공개되기를 싫어하는 사람인데 공공기관이 지금 공개하기로 결정을 해버렸잖아. 그래서 소송을 제기했지만 소송 재판 진행 기간이 깁니다. 근데 그동안에 공개가 되면 큰일 나니까 집행정지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이 말이야. 제3자도 집행정지 신청할 수 있어요. 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들어갑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의 권리. 이것도 사실은 기출문제이긴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아주 제일 중요한 파트니까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50점, 40점짜리로 거기선 정보, 자, 이게 나왔었죠. 이제 영상 TV. 영상, CCTV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번엔 뭐 다른 형식으로 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안에다가 이제 정보주체 권리를 써야 될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정보주체가 누구냐? 정보주체라는 것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다. 그 정보의 주인을 정보주체라고 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정보주체 권리에서 이제 첫 번째,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야. 네. 그래서 내가 나의 정보가 어떻게 지금 처리가 되고 있는지 내가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거야. 개인정보 처리자는요, 이렇게 정보 요청이 있으면은 그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와 처리 목적을 알려줘야 됩니다. 왜 도대체 이 정보를 우리가 갖고 있는지, 목적은 뭐였는지를 알려주도록 되어 있어. 자, 두 번째 권리. 개인정보 처리를 할 때 내가 처리를 개인 정보주체가 동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동의한다. 나의 정보를 어디에다 제공하는 것을 내가 동의한다. 이런 경우 많이 할 수 있어. 많이 해보셨죠? 은행 같은 데 가서 뭐 계좌라도 만들려면 여기다 막 동의하는데 갈매기표로 막 표시하라고 나오잖아요. 자, 이때 중요한 거는요, 각각의 동의사항을 구분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동의합니다. 한번 체크해가지고 모든 걸 처리 동의하는 게 아니라 항목으로 세밀하게 자세히 항목으로 나눠줘야 돼요. 동의사항을 구분한다. 특히 뭐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해서 동의받을 때는 또 역시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려고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 정보주체는 자기의 정보에 대해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어요. 열람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나의 정보가 현재 어떻게 보관되어 있는지, 나의 정보가 정확하게 지금 보관되어 있는 건지 이런 거 알고 싶으면 열람 청구를 하면 됩니다. 공공기관에 대해서. 그 네 번째 권리는 처리 정지 청구권, 정정 청구권, 삭제 청구권, 파기 청구권이지.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만약에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정보 주체가 피해를 입었을 때는 그 피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가 있어. 그래서 구제받을 권리.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걸 알면 정보 주체에게 이를 알려야 돼요. 당신의 정보가 이러이러해서 해킹을 당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걸 잘 알려줘야 돼요. 정보 주체는 당연히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이때 손해배상 요건 가운데 민법상 손해배상 요건 가운데 고의 또는 과실이 있거든요. 여러분 민법 배우셨으니까 아시죠? 민법상 손해배상 요건에서의 고의 과실은 누가 입증 책임을 집니까? 바로 피해자가 지는 거죠. 피해자가 입증해야 돼. 저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는 거. 근데 이 개인정보보호법은 특칙을 두어서 개인정보 처리자가 자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다는 걸 입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입증을 전환시켜버린 거죠. 자, 28번.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수집 이용. 네. 그 다음에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자가 타인 정보 주체의 정보를 함부로 수집하거나 이용하면 안 되죠. 그리고 함부로 제3자에게 제공하면 또 안 되지.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이게 전부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정보가 함부로 제3자에게서 수집되거나 처리되면 안 되잖아. 제3자에게 또 막 제공되거나 하면 안 돼. 근데 예외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이것이 허용되느냐 이거야. 28번은 바로 예외적으로 나의 정보가 타인에 의해서 수집되거나 이용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는 경우를 써봐라 이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1번 이제 나누어서 말이죠.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을 먼저 써야죠. 수집 이용. 수집 이용의 사용. 개인정보 처리자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집할 수 있고 그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첫째로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으면 돼요. 본인이 수집해도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이 법령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해서. 정보 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그리고 사전에 동의를 받을 수 없지만 그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급박한 상황인 경우.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자의 이익이 정보 주체의 이익보다 명백하게도 우선하는 경우. 이렇게 해서 한 6가지가 규정이 있으니까 하실 필요가 있죠. 요거 문제 낼 수 있습니다. 진짜로. 네, 금년에 나올 수 있어요. 분명히. 그대로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요. 수집 이용하더라도 뭐 무제한 또 수집할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리 정보 주체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여기 암묵적으로 동의할 때는 뭐 무조건 뭐 마음대로 수집하라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제한이 있어. 한계가 있는데, 첫째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최소한의 정보였다는 것 사실을 개인정보 처리자가 입증해야 되는 거야. 두 번째, 그리고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사실을 상대방한테 알려야 됩니다. 세 번째, 그러한 최소한 정보 외의 수집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재원화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예요. 이때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도 있고, 그리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리고 정보 주체나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필요한 경우. 아까 그 첫 번째 항목하고 좀 비교를 해보세요. 아까는 6가지 종류가 있었지, 6개. 그러니까 수집 이용의 자유에는 6가지가 있었어. 이거하고 비교하면 여기는 4가지밖에 없네요. 현재 어디부터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네. 그래서 아까 수집 이용의 자유에 있어서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이게 없죠. 계약의 이행, 체결, 이게 없고,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위한 경우, 이런 게 빠져 있습니다.
계약의 체결 같은 경우는 당사자끼리 하는 게 계약이죠. 지금 여기는 이 두 번째 항목은 제3자잖아. 그러니까 계약 이야기를 하면 논리적으로 안 맞지. 네, 그래서 없는 겁니다. 자,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 그다음에 고유, 식별정보,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공통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네, 이제 보호받아야 될 정보니까 특별한 규정들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그럼 민감정보라는 것이 뭐냐를 처음에 밝혀줘야 돼요. 민감정보는 함부로 처리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인데, 민감정보라는 것은 사상 신념, 노동조합이나 정당에 가입했는지 탈퇴했는지 여부, 그리고 뭐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 기타 이제 누설이 되면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경우는 민감정보라고 해가지고 원칙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다만 예외적으로 정보 주체가 동일하면 돼요. 또 내가 민감한 정보지만 내가 뭐 당신들에게 제공하겠다. 당신들이 뭐 통계상 처리를 한다는데 그래 좋다 이거야. 내 정보를 처리하시오. 이렇게 별도로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두 번째로 법률상 민감 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금년에 만들어진 법이 있죠. 이른바 대테러 방지법이라고 있어요. 그게 원래 법률 이름이 아마 뭐죠? 뭐 국민의 보호 및 공공 안전을 위한 테러 방지법인가 뭐 있어요. 긴데 법률 이름이. 그러니까 보통 뭐 테러 방지법이죠. 테러 방지법에 보면 테러센터나 대테러센터나 국가정보원 같은 데서는 위험 인물들 있죠. 위험 인물들의 그 동향을 감시할 목적으로 이러한 민감한 정보, 민감 정보, 뭐 범죄 경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를 받을 수 있어. 아무튼 이런 경우 예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고유 식별 정보 처리 제한이라고 나옵니다. 고유 식별 정보라는 것은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게 한 거야. 만약에 어떤 사람의 정보가 이만큼 있어, 지금 이만큼 있는데 이게 도대체 누구의 정보냐 이거지. 그럼 맨 앞장에다가 주민등록번호, 나의 주민등록번호를 딱 칩니다. 위에다가 이제 기재를 합니다. 그러면 요 주민등록번호가 만약에 박정섭의 주민번호라는 걸 누군가 알면 이거는 전체가 박정섭의 정보라는 정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이게 고유식별 정보예요. 고유식별 정보로서 네 가지가 규정되어 있죠.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 등록번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원칙적으로 처리할 수 없어. 다만 똑같아요. 위에처럼 예외적으로 정보 주체로부터 별도로 동의를 받거나 아니면 법령에서 이러한 처리를 허용하고 있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요. 고유식별 정보는 특히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될 의무가 있어. 그 고유식별 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나옵니다. 주민번호는 다른 어떤 정보보다 더 특별한 보호를 받아. 그래서요. 그래서 이 주민번호는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아예 처리를 못해요. 1번,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또는 정보 주체나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에 준한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 그리고 특히 이런 규정이 새로 생겼죠. 인터넷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할 때 예전에는 주민번호를 쳤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습니까? 주민번호를 쳐야 됩니까? 안 쳐도 되죠. 그래서 이게 함부로 주민번호를 이게 이제
함부로 쳤다가 그게 막 내 번호가 막 돌아다니는 거 해커들에 의해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그래서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할 때는 사용하지 않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이런 규정 꼭 써야 돼요. 그리고 이제 개인정보 처리자가 이러한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뭔가 인프라 시스템을 정부가 마련해 줘야죠. 그 주체는 행정자치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관계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이런 것들을 마련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공공 IP인 갖고 있는데 여러분 중에 이제 IP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어요. 이게 행정자치부가 주관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공공 IP. 근데 너무 과도하게 공공 IP를 막 요구해가지고 그것도 오히려 또 문제죠. 이거 정부가 만드는 그런 시스템 이외의 방법으로도 이렇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